장미전쟁의 한 축인 랭카스터가의 후계자로 태어난 헨리 튜더는 폭군 리처드 3세를 몰아내고 플랜테저넷 왕조를 멸망시킨 뒤 헨리 7세가 되어 새로운 튜더 왕조를 개창했으며 효율적인 정책 운영과 재정 확충을 통해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의 뒤를 이어 향후 40여 년간 영국을 통치할 그의 아들,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아갈 제왕의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1491년) 런던 교회 그리니치의 플라센티아 궁전에서 튜더 왕조의 시조 헨리 7세와 요크의 엘리자베스 왕비 사이에 5년 전 태어난 장남 아서에 이어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으니 형과 달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는 바로 헨리 튜더였습니다. 랭카스터가의 빈약한 반개 혈육으로서 끝없이 정통성 논란에 시달리던 부친 헨리 7세와 달리 모친 엘리자베스를 통해 요크가의 피까지 물려받은 아서와 헨리의 탄생은 정통성 논란을 불식하고 장미전쟁의 명백한 종결을 가져올 진정한 왕의 탄생을 예고했는데요. 한편 아들인 아서와 헨리 이외에도 헨리 7세와 엘리자베스는 두 명의 딸 마거릿과 메리를 낳았으니 이 둘은 각자 중요한 후손들을 남김으로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잉글랜드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1493년 아직 젖도떼지 못한 나이에 드바의 성주로 임명된 헨리는 이듬해 왕의 차남에게 주어지는 요크공의 자귀를 받았고 나아가 잉글랜드 문장원 총재와 아일랜드의 총독으로 지명되는 등 유아 시절부터 국왕인 부친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4년 뒤인 1497년 코널에 대규모 농민반란이 일어났고 반란군 세력이 그의 영지 부근까지 진입하자 6살의 헨리는 모친 엘리자베스와 함께 런던 탑으로 피신하기도 했으니 이 당시의 경험을 통해 부왕의 자리가 확고부동하지 않음을 인지한 그는 훗날 왕이 되어 위태로운 왕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한편 어린 시절부터 우수한 가정교사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헨리는 라틴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에 능통했고 당대의 석학들과 천문학과 신학에 대해 토론을 벌일 정도로 군왕이 될 뛰어난 자질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어차피 형 아서가 왕세자로서 당연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 있던 만큼 헨리는 외국을 방문 시 부왕과 형을 수행하며 외교적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등 차남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경험만을 쌓은 뒤 일찍이 교회의 직분을 맡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헨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왕 헨리 7세는 신대륙 발견으로 강력히 부상하던 스페인과의 국교를 공고히 하기 위해 결혼 동맹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왕세자 아서와 스페인의 공주의 결혼이 대두되는데요. 당시 10살의 헨리는 부왕으로부터 스페인에서부터 공주를 호위해 오라는 명을 받았고 그로 인해 그는 결혼 상대인 형 아서보다 먼저 그의 형수님이 될 공주를 만나 첫 인연을 갖게 되었으니 이 스페인의 공주가 바로 콜럼버스를 통해 신대륙을 발견하고 자국 내 레콘키스타를 완성, 통일 스페인 왕국을 개창한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1세 그리고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의 막내딸이자 이후 등장하는 스페인을 넘어 대륙의 지배자가 되는 카를 5세의 이모로서 숱한 이야기를 남기고 유일한 자손을 통해 잉글랜드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기게 되는 카탈리나 다라곤, 즉 아라곤의 캐서린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대국 스페인의 고귀한 혈통을 지닌 공주로서 긍지로 가득 찬 16살의 캐서린은 잉글랜드에 도착하여 그녀보다 한 살 어린 아서 왕세자와 결혼했고 이듬해 어린 부부는 아서의 영지인 웨일스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둘은 당시 유행하던 열병에 걸렸고 캐서린은 가까스로 회복했으나 병약했던 아서는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졸지에 미망인이 된 캐서린이 절망에 빠진 한편 왕세자를 잃은 헨리 7세는 이제 하나 남은 그의 아들 헨리를 철저히 보호하며 그를 새로운 왕세자로 임명했고 그에게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을 전수해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서의 죽음으로 스페인과의 동맹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고 사돈 페르난도 2세로부터 받은 막대한 지참금을 반환할 수 없었던 헨리 7세는 양국 간의 명예와 동맹 유지를 명목으로 차남 헨리와 캐서린의 정략 결혼을 재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미 캐서린이 헨리의 형 아서와 결혼하여 6개월의 세월을 보낸 만큼 그녀가 헨리와 재혼할 경우 이것은 형수와의 결혼, 즉 근친혼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 유럽에서는 결혼 서약을 했다 한들 동침하지 않았을 경우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아서가 본래 유달리 병약했던 데다 캐서린이 직접 자신이 정상적인 초야를 치르지 못했기에 처녀성을 잃지 않았다고 맹세한 만큼 헨리 7세는 이것을 토대로 교황 율리오 2세에게 헨리와 캐서린의 결혼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후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가 이루어진 데다 애초에 유럽 왕실이 촌수로 거의 근친혼이었고, 기독교 군주끼리의 결합은 대의로서 인정되었던 만큼 결국 교황은 이를 허가하게 되었으나, 그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었던 캐서린과 아서의 동침 여부는 이후 왕이 된 헨리의 치세에서 최대 쟁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황의 허락을 받아낸 만큼 이전 혼인은 무효화되었고 헨리와 캐서린의 약혼이 이루어졌으나, 헨리가 아직 한참 어렸던 만큼 두 사람의 결혼은 그가 성년이 되는 수년 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초반 위기를 넘기자마자 정치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자 대국을 상대로 대범하게 장사꾼 기질을 발휘한 헨리 7세는 도리어 사돈 페르난도 2세가 지참금을 다 보내지 않아 캐서린이 자신에게 빚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그에게 추가 지급 요청을 했고, 페르난도 2세는 이것을 황당한 주장이라 여기며 매몰차게 거절하게 되는데요. 헨리 7세 역시 이에 분노하며 며느리 캐서린을 사실상 인질로 삼았고, 결혼 시기를 계속해서 미루며 희망 고문하는 속에 그녀를 가난하게 살 정도로 푸대접했으며, 그녀의 아버지 페르난도 2세 역시 타국에서의 딸의 안위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 사이에 불쌍한 처지에 놓인 캐서린은 이후 오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으니 그 기간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한편 형을 대신해 새로 왕세자가 된 헨리는 1503년 모친 엘리자베스의 사망 후 여태 살아있던 조모 마거릿으로부터 양육을 받으며 빼어난 청년으로 점차 성장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흐른 1509년, 여전히 헨리와 캐서린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란을 끝내고 튜더 왕조를 개창했으며 국가의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 부왕 헨리 7세가 사망했고, 어느덧 18살의 반듯한 청년이 된 왕세자 헨리가 뒤이어 잉글랜드의 왕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영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 수많은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 헨리 8세였습니다. 왕조의 시조 헨리 7세의 차남으로 태어나 형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왕세자의 자리를 이어받고 끝내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른 헨리 8세, 그리고 자긍심 높은 대국의 공주로서 졸지에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로부터 희망 고문을 당하며 가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낸 캐서린, 영악한 헨리 7세는 끝내 이들의 결혼을 매듭짓지 않고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났으니, 왕으로서 모든 결정권을 쥐게 된 헨리 8세는 과연 오랜 약혼자인 그녀와 결혼할 것이며, 빼어난 청년으로 성장한 그는 과연 왕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1509년 6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잉글랜드의 새로운 국왕 헨리 8세의 대관식과 그의 오랜 약혼자인 아라곤의 캐서린과의 결혼식이 함께 거행되었으니, 오랜 고통의 세월을 보낸 캐서린은 이제 명색이 잉글랜드의 왕비로서 당당히 우뚝 서게 됩니다. 시아버지 헨리 7세의 냉대 속 경제난에 시달리며 발육부진을 겪은 것인지 캐서린의 키는 매우 작았고 얼굴 어딘가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으나, 여전히 그녀는 하얀 피부와 푸른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녀가 대국의 왕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낭만적이며 기사도를 좋아했던 젊은 헨리 8세는 왕인 자신이 시련에 빠진 가엾은 공주를 구출해 결혼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큰 매력을 느꼈는데요. 훗날 벌어질 엄청난 사건들로 인해 두 사람의 결혼이 애정없는 철저한 정략 결혼이었던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헨리 8세가 20대에 왕비 캐서린에 대한 사랑을 담은 시를 남긴 것에서 보이듯 둘은 분명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매우 다정한 사이였으니, 그렇기에 그들은 이후 캐서린의 라이벌이 등장하기까지 완만히 이루어진 16년의 결혼 생활, 나아가 파국의 시작부터 완전한 종결까지 더하면 무려 24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헨리 8세의 재위 초기, 어린 시절부터 이미 스스로 남다름을 보여주었듯 다양한 인문학적 취향을 갖고 있던 그는 그의 궁정을 화려하고 학구적이며 예술적인 장소로 꾸려나가는 등 르네상스 군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는데요. 운동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던 그는 무예와 마상 경기, 사냥, 테니스 실력 등이 뛰어났고 문학적 소양을 발휘해 직접 시를 짓기도 했으며 10개의 트럼본과 14개의 트럼펫, 5개의 백파이프, 76개의
리코더, 78개의 플루트를 소유할 정도로 대단한 음악 애호가이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작곡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그는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패스타임 위드 굿 컴퍼니 등의 합창곡을 작곡하여 현대 이전 역사적으로 대륙에 비해 음악이라는 면에서 약소국이었던 영국에서 유례없는 군주 음악가라는 독특한 이력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또한 이 당시 이탈리아를 넘어 전개된 북유럽 르네상스의 발전소, 남다른 두각을 드러낸 여러 인물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초빙 직접 강연을 듣는 등 매우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그중 쾌활한 성격으로 헨리 8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인물은 왕의 개인 비서로 등용되어 훗날 왕국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정치적으로도 탄탄대로를 걸었으니 그가 바로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사회를 다룬 유토피아를 저술하여 인문학사에 영원한 이름을 남기게 되는 토마스 모어였습니다. 모어를 총애하며 그와 국정 전반을 논의했던 헨리 8세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모어의 종교적 성향 역시 좋아했으나 후대에 불어닥칠 왕의 변덕은 이후 그의 생애를 나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한편 토마스 모어는 그와 비슷한 다른 내 외국의 인문주의자들과도 깊은 교분을 쌓았는데요. 그중 한 명은 1499년 영국을 방문해 모어를 비롯하여 그와 비슷한 존 콜레트 등과 인연을 맺었고 10년 뒤 유럽 여행 중 재차 영국을 방문해 모어의 집에 머물렀으며 이곳에서 모어의 작품과 버금가는 그의 일생일대의 작품을 저술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당대 교회의 위선을 풍자하며 유럽의 큰 파장을 불러온 화제작 우신예찬이었으며 이 책을 저술한 그는 바로 종교개혁가이자 인문주의자, 근대 자유주의의 선구자로 불리게 되는 에라스무스였습니다. 이미 첫 잉글랜드 방문 당시 8살의 헨리 8세를 만나 인연을 맺었던 에라스무스는 이후 헨리 8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영국을 재방문하여 왕의 초대를 받아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대륙에서 벌어진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에라스무스는 교회 권력에 대한 루터의 비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극단적 신앙을 배격하는 등 중도적 입장을 취했고 이러한 에라스무스의 카톨릭에 대한 온건한 개혁 성향은 그를 좋아하고 지지했던 헨리 8세에게 큰 감흥을 주었으며 그가 훗날 루터주의와 칼뱅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닌 카톨릭 정신을 고수하되 단순히 교황과의 결별을 추진한 국교의 설립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훗날 그가 보일 파격적 행보와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헨리 8세는 젊어서부터 신앙심이 투철했던 카톨릭 신자로 전통적 카톨릭 신앙과 중세의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이었는데요. 심지어 1521년 루터의 종교개혁 초기 당시 헨리 8세는 루터에 대해 지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며 그가 발표한 논문에 대한 반박문의 형식으로 칠성사에 옹호라는 논설을 쓰는 등 카톨릭 교리를 강력히 옹호하며 교황의 절대 우위권을 주장했고 면벌부 판매를 승인하여 카톨릭의 위기를 조장한 교황 레오 10세는 헨리 8세를 선하다 칭찬하며 그에게 신앙의 옹호자라는 칭호를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신앙의 옹호자라는 칭호는 이후 수장령을 통해 잉글랜드 교회가 로마 카톨릭과 분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후대 왕들에게 전해졌고 현재까지도 영국의 왕 엘리자베스 2세를 지칭하는 수십 개의 칭호 중 하나로 남아있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독실한 신앙과 르네상스적 군주로서의 낭만적 면모와 달리 헨리 8세는 즉위식 직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 행보를 보이며 주변을 극도로 긴장시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왕 헨리 7세가 가혹한 징세 정책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샀던 만큼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민심을 얻고자 선왕 시절의 악명 높은 징세관이었던 에드먼드 더들리와 리처드 앰프슨을 반역죄로 처형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처형은 이후 그가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다루는 주요한 책략이 되었고 이후 38년의 치세 동안 그는 2명의 왕비, 1명의 추기경, 1명의 대법관, 12명의 공작, 18명의 남작, 77명의 수도원장들을 포함해서 귀족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무려 985명을 처형시키며 왕의 권위를 과시하고 이를 통해 영국식 절대주의 체제를 이루어 나갔으니 평생 그가 추구할 방식, 즉 자신의 앞을 가로막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대역죄로 몰아 무참히 제거해버리는 비정의 역사, 피해의 역사, 처형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중세에 대한 존경과 투철한 신앙심, 다채로운 능력 위에 낭만적 기사도를 추구하며 르네상스적 군주로서의 면모를 선보인 헨리 8세. 그러나 그의 감추어져 있던 포악함이 드러나는 속에 그는 안정되어가는 자국 바깥으로 이제 대외관계와 대륙전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니 근세의 상징적 군주들이 군림하는 16세기 유럽전쟁의 한복판에서 헨리 8세는 과연 어떠한 존재감을 나타내게 될까요?
부친을 닮은 듯 닮지 않은 듯 나름 실리 위주의 정책을 폈던 헨리 8세는 기존의 귀족들에 대한 견제 목적 및 합리적 인재 등용책으로서 출신의 비천함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물들을 가까이 했고 그들 중 일부를 선발해 기꺼이 국가 요직에 앉히는 등 매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의 어린 시절 개인교사였던 토마스 울지어스니 푸주안의 자식이라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11살에 교회의 지원을 받아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할 만큼 수지였던 그는 탁월한 재주를 보이며 요크 대주교와 추기경을 차례로 역임했고 왕의 절대적 신뢰 속 끝내 왕 다음의 국가 최고위직인 재상 즉 로드 챈슬러의 직위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뛰어난 인재인 울지를 등용하여 정사를 일임함으로써 내부적 안정을 추구한 헨리 8세는 이제 외부 즉 국가 밖으로 눈을 돌려 유럽의 권력관계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잉글랜드가 100년 전쟁 직후 벌어진 30년간의 장미 전쟁에서 서로를 죽고 죽이며 스스로의 세력을 단축시키는 동안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한 대륙의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은 근세 유럽의 국제관계에 가장 중요한 양축으로 떠올랐고 유럽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잉글랜드의 헨리 8세는 이들 강대국 사이를 적절히 오가며 힘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들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의 장이 된 곳은 바로 르네상스의 발상지 이탈리아였으니 이탈리아에 대한 패권을 두고 경쟁한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스페인, 여기에 베네치아 공화국, 교황령,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오스만 제국까지 참여하여 무려 60년간 전개된 이 전쟁은 유럽 지중해권 관점에서 최초의 세계대전이라 평가됨으로써 이탈리아 전쟁이라 불리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유럽의 전통적 강대국인 프랑스가 교황청을 위협하며 이탈리아로의 진출을 꿈꾸던 속에 잉글랜드 바로 위쪽에 위치한 스코틀랜드가 프랑스의 편에 선 반면 자국령을 위협받고 있던 교황 율리오 2세,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든든한 후원자로 잘 알려진 그는 같은 위협 속에 있는 주변국들을 규합하여 신성동맹을 결성했고 여기에 프랑스와 라이벌인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 등이 가담하면서 프랑스와 대척점에 서게 되는데요. 이러한 때 캐서린 왕비를 통해 스페인과 결혼 동맹 중이었던 데다 프랑스로부터 100년 전쟁 때 잃은 옛 영토 수복을 꿈꾸었던 헨리 8세는 그동안 유지해오던 친불 정책을 버리고 신성 동맹에 가담해 오랜 적국인 프랑스와 다시 대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1513년 6월 대륙으로 친정하여 막시밀리안 1세와 합류한 헨리 8세는 스퍼스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했고 그렇게 그는 100년 전 아젠크루 전투에서 대승하여 프랑스를 멸망 위기로 몰아넣었던 자국 랭카스터 왕조의 선대왕인 헨리 5세의 영광을 재현하는 듯 했습니다. 한편 이 당시 프랑스와 동맹 중이던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4세는 1507년 평화조약 이래 한동안 지속되어 온 잉글랜드와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 했기에 왕비 마거릿의 남동생으로서 자신의 처남인 헨리 8세가 주도하는 이러한 프랑스에 대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며 자국 스코틀랜드의 처우를 두고 매우 갈팡질팡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호전적인 헨리 8세가 대륙에서 승리할 경우 그 다음에는 스코틀랜드를 침공할 위험이 있음을 내다보았고 일단 헨리 8세에게 프랑스에 대한 공격을 만류하는 서신을 보내 그를 달래게 되는데요. 그러나 헨리 8세는 이것을 스코틀랜드의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프랑스와의 전쟁에 끼어들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경멸적 어투로 답변을 보냈고 이에 격분한 제임스 4세는 루이 12세의 요청 아래 내부적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한 4만 대군을 일으켜 잉글랜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코틀랜드군은 속전속결로 행군하여 북부 잉글랜드의 내체의 성을 점령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고 결국 국경지대인 플로든 평원에서 노퍽 공작 토마스 하워드가 이끄는 2만 6천의 잉글랜드군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플로든 전투에서 스코틀랜드는 무려 일반의 병력을 이루며 대패했고 제임스 4세는 전사했으며 나아가 수도인 에든버러까지 약탈당하는 대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헨리 8세가 이처럼 연이은 군사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스스로 사전에 스페인 등 선진국의 화기의 우수성을 알아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여전히 화승총보다 장궁을 주 무기로 쓰던 잉글랜드에서 급격한 군제개혁을 이루어냈기 때문인데요. 그가 일군 잉글랜드의 군사적 중흥은 비록 강대국들과의 전투에서는 투자 대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르네상스의 기술적 진보에서 비교적 낙후되어 있던 스코틀랜드를 상대로는 큰 위력을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4세의 사망으로 인해 갓 한 살을 넘긴 왕세자가 제임스 5세로서 즉위하면서 그의 모친이자 헨리 8세의 누이 마거리 튜더가 대비로서 섭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제임스 5세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속에 그는 오랜 내부적 권력 대립을 스스로의 힘으로 청산하고 숙부인 헨리 8세의 만만치 않은 라이벌로 성장하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와 또다시 세계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다시 스퍼스 전투와 플로든 전투가 치루어진 1513년으로 돌아가 평화와 적대 관계를 넘나드는 울지의 외교 정책이 빛을 발하는 속에 앞선 패배는 물론 동맹국 스코틀랜드까지 이른 프랑스는 결국 잉글랜드와 종전 합의를 맺게 되었고 확고한 평화 정책의 일환으로 헨리 8세의 여동생 메리와 프랑스의 왕 루이 12세의 결혼이 성사되게 됩니다. 선왕 헨리 7세의 막내딸로서 헨리 8세의 유일한 동생이었던 메리 튜더는 일찍이 영국을 방문한 에라스무스가 자연이 이토록 아름다운 존재를 빚은 적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두가 인정하는 당대 유럽 제1의 미녀로 불렸으니 그녀보다 무려 32살이 많은 54세의 늙은 루이 12세는 아직까지도 후사가 없던 만큼 이 아름다운 공주와의 사이에서 꼭 아들을 얻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노익장을 과시한 그가 너무 무리를 한 탓인지 루이 12세는 결혼 후 석 달이 채 안 되어 복상사 그러니까 사망하게 되었으니 모두가 구애하던 유럽 제1의 미녀에서 하루아침에 청상 과부가 된 메리는 수습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죽은 루이 12세의 뒤를 이어 그의 오촌 조카인 앙굴렘 공작 프랑스와가 프랑스의 새로운 왕위에 오르면서 잉글랜드 프랑스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되니 그가 바로 프랑스의 첫 르네상스형 군주로 평가되는 프랑스와 1세였습니다. 끝끝내 평화를 추구한 루이 12세와 달리 헨리 8세 못지않은 호전적 성향을 가진 그의 등장은 잉글랜드로 하여금 새로운 외교방책 수립을 요구하게 만들었고 더불어 곧이어 등장할 또 다른 대륙의 실력자는 이들의 외교적 대립을 뭉개버릴 제3의 국면을 열게 되는데요. 과연 이 새로운 실력자는 누구이며 여러모로 자신과 닮은 프랑스와 1세의 등장 속 새로운 외교적 시험대에 오른 헨리 8세의 대외 정책은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루이 12세의 사촌인 샤를드 앙굴렘의 아들로서 프랑스의 새로운 왕이 된 프랑스와 1세는 선왕과 달리 잉글랜드에 다소 비우호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었는데요. 루이 12세의 죽음으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결혼 동맹 역시 무의미해진 만큼 잉글랜드로서는 가까스로 구축한 양국의 평화 붕괴를 우려하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재상 토마스 울지의 주도하에 유럽 주요국들의 대표들을 런던으로 초대하여 난국을 타개할 특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잉글랜드는 기독교 국가끼리의 싸움을 중단하고 대륙의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른 오스만 제국에 대한 전 유럽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고 그 결과 주요 20여 개국의 상호 불가침 내용을 담은 런던 조약을 체결시키는 등 성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결의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결의에 참여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사망했고 그의 사망의 결과는 유럽에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그의 사망 이전 막시밀리안 1세의 유일한 아들 필리프는 일찍이 사망한 어머니 마리드 부르고뉴로부터 현재의 네덜란드 영토인 부르고뉴 영지를 물려받았고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1세 그리고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의 장녀인 후아나와 결혼하여 아들 카르를 낳게 되는데요. 이후 1504년 이사벨라 1세의 죽음으로 후아나는 카스티아의 여왕이 되었으나 1506년 후아나와 함께 공동국왕 펠리페 1세가 된 남편 필리프가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아들 카를은 아버지의 영지를 물려받아 부르고뉴 공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후 10년이 지난 1516년 페르난도 2세의 사망으로 아라곤의 왕위까지 물려받은 후아나는 전 스페인의 지배자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후아나가 남편의 사망 이후 정신병을 앓고 있던 만큼 아들 카를이 어머니와 공동 왕위에 올라 카를로스 1세가 되어 사실상 스페인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부르고뉴의 공작인 동시에 스페인의 왕이 된 카를로스 1세는 3년 뒤인 1519년 친조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사망으로 앞서 사망한 부친 필리프를 대신해 조부의 방대한 영토와 통치권까지 모두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는 700년 전 샤를마뉴 대제와 300년 뒤 나폴레옹 사이 유럽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는 금수저를 넘은 다이아몬드 수저 카를 5세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역사상 전례 없는 대륙의 지배자의 등장은 전 유럽을 긴장시키게 됩니다.
특히 그중 영토 측면에서 앞뒤로 카를 5세에게 포위당하며 가장 심각한 위협을 느낀 프랑스와 1세는 그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잉글랜드와 동맹을 체결하고자 런던 조약의 연장선상으로서 헨리 8세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1520년 6월 중립지대인 프랑스 서북부 발링햄에서 만난 양국의 정상은 허허 벌판에 금박을 입힌 천을 두른 수천 채의 천막을 세우고 양측 사이에 무려 5,000명의 수행원을 동반하는 등 두 왕 모두 상대방에게 자신의 위험과 사치를 과시하는 속에 역사상 가장 호화스러운 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 국력의 갓 5분의 1 수준으로서 그간 유럽의 한낱 이류 국가로 취급되어 온 잉글랜드로서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들이 강대국 프랑스와 대등한 위치라는 것, 그리고 대륙의 두 강자 스페인과 프랑스의 중재자라는 것을 각국에 홍보하고 인식시키고자 했는데요. 그렇게 17일간의 긴 회동 기간 동안 두 왕은 서로 레슬링 경기까지 벌이는 등 우위를 다지며 동맹을 논의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않았으니 잉글랜드로서 어차피 이것은 처음부터 대회 선전 목적이었을 뿐 왕비 캐서린을 통해 맺어진 스페인과 오랜 동맹 관계였던 데다 영국 수출품의 주력인 양모가 스페인령 네덜란드로 90% 수출되고 있던 만큼 카를 5세로부터 차마 등을 돌릴 수는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정상회담의 원조가 된 이 금란의 들판은 그 성과와 상관없이 이후 국가 간 친목과 외교 관계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었고 후대는 물론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끝내 잉글랜드의 원조를 얻지 못한 프랑스는 홀로 카를 5세의 신성 로마 제국 및 스페인과 세계의 대결을 벌였으나 결국 1525년 파비아 전투에서 대패하며 국왕 프랑스와 1세가 포로로 잡히는 등 급격히 열세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제껏 카를 5세의 편을 들어온 헨리 8세는 그의 치세가 지나치게 강해지자 결국 힘의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돌아서게 되었고 메디치가 출신의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주도하여 교황령과 프랑스 및 이탈리아 주요국들이 참여한 코냑 동맹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황 프랑스 연합군이 카를 5세에게 연전 연패하는 속에 카를 5세는 자신에게 대적하는 교황의 본거지 로마를 초토화시키며 교황권의 몰락과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종식을 불러온 사코디 로마, 즉 로마의 약탈까지 자행했고 결국 코냑 동맹 전쟁은 또다시 카를 5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경우 지상전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다행히 이 전쟁에서 표면상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대륙의 지배자 카를 5세의 소나기에 들며 사실상 그의 수족이 되어버린 교황의 처지는 곧이어 벌어질 헨리 8세의 희대의 이혼 및 재혼 문제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15년 전 프랑스의 왕 루이 12세가 사망한 시점으로 돌아가 이 당시 영국에서는 매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헨리 8세는 매제의 사망으로 졸지에 청상 과부가 된 동생 메리 튜더를 데려오기 위해 부친 헨리 7세의 기수로서 보스워스 전투에서 사망한 윌리엄 브랜든의 아들이자 자신이 신임하는 벗 서퍽 공작 찰스 브랜든을 프랑스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메리의 결혼 이전부터 몰래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메리와 찰스는 프랑스에서 재회 후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대담하게도 프랑스와 1세의 비호 아래 비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한편 동생 메리의 이름을 따서 자신이 신축한 군함을 메리 로즈호라고 명명했을 정도로 동생을 아꼈던 헨리 8세는 이들의 결혼을 자신에 대한 기만 행위로 여기는 등 대노하며 둘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울지의 중재하에 결국 분노를 사긴 헨리 8세는 메리에게 벌금을 물리는 선에서 두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그렇게 끈질긴 사랑을 쟁취한 메리와 찰스는 잉글랜드로 귀국해 그리니치 궁전에서 모두의 축하 속 공식적인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며 3명의 자녀 프랜시스, 엘리너, 헨리를 낳았고 장녀 프랜시스는 훗날 도시 투작 헨리 그레이와 결혼해서 귀한 딸을 낳게 되니 그녀가 바로 훗날 영국 역사상 최초의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9일 여왕 제인 그레이였습니다. 한편 메리 튜더가 프랑스의 왕비로서 체류하는 동안 그녀의 시녀로 있던 한 잉글랜드 여인은 메리의 잉글랜드 복귀 후 자신 역시 머지않아 잉글랜드로 돌아가 헨리 8세의 왕비 캐서린의 시녀로 간택되었으니 잉글랜드의 외교관 토마스 불린의 딸로서 어린 시절부터 프랑스 궁정에서 자라 높은 교양과 매력을 갖춘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앤 불린이었습니다.
대륙의 지배자 카를 5세와 프랑스와 1세의 등장 속 울지의 외교력을 바탕으로 이들과의 대립과 화합을 거듭하며 유럽 세력 대결의 중재자로서 존재감을 과시한 헨리 8세,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오랜 생활을 마치고 잉글랜드 궁정에 들어온 메리의 옛 시녀 앤 불린. 이 여인의 등장은 헨리 8세의 인생은 물론 영국 전체의 역사에 있어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니 드디어 펼쳐지는 가장 참혹한 피와 눈물의 역사, 과연 어떤 이야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1509년 헨리 8세의 왕위 등극과 함께 그와 결혼한 캐서린은 부부간 좋은 금수를 유지하는 속에 여러 차례 아이를 가졌고 1511년 첫 아들이 태어났으나 몇 주 만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비극의 한낱 시작에 불과했으니 이후로도 캐서린은 딸 메리 한 명만을 남긴 채 3남 3녀를 낳았으나 전부 사산 혹은 요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풍파 속 계승자가 필요한 헨리의 조급함이 날로 심해지는 속에 이미 헨리보다 6살 연상이었던 캐서린은 어느덧 40줄에 접어들었고 더 이상 그녀가 아이를 낳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 헨리 8세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왕 개인의 문제를 넘어 튜더 왕조, 아니 잉글랜드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심각한 사안이었으니 당장 그의 아버지 헨리 7세의 경우만 보아도 모계를 통해 랭카스터가의 수장으로 인정받은 만큼 재위 내내 수많은 반란과 반발에 시달려야 했고 자신 역시 만약 후계자를 낳지 못해 튜더 왕가의 적통이 이대 만에 끝난다면 장미전쟁과 같은 또 다른 내전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껏 영국이 여성 혹은 여계의 왕위 계승을 금지하는 살리카법에 의거 단 한 번도 여왕을 두지 않았었기에 메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면 이것은 또 다른 반발을 초래할 수 있었으니 역사적으로 봐도 그의 선조인 노르만 왕조의 헨리 1세가 외동딸 마틸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으나 역의 승계에 반발한 무리들 탓에 치열한 전쟁을 벌이며 끝내 손자 헨리 2세를 통해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하물며 메리가 최초의 여왕으로서 왕위를 잇는다 해도 그녀는 타국의 왕족과 결혼할 가능성이 컸으니 여성 군주의 통치는 남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일 가능성이 큰 데다 그들의 자손을 통해 왕위 계승권이 외국으로 유출될 것이 염려되던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100년 전쟁을 거치며 프랑스와 구별되는 자국의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한 잉글랜드는 외국 출신의 왕이 들어앉아 잉글랜드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메리의 경우 그녀의 지지 기반을 어머니 캐서린을 통한 전통 카톨릭 세력 및 합스부르크 가문에 두고 있었으므로 그녀 역시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과 결혼할 확률이 높았던 만큼 이것은 잉글랜드의 국익과 무관한 강대국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의 대외 정책에 잉글랜드가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는데요. 이것은 훗날 정말로 여왕이 된 메리가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와 결혼한 뒤 남편의 뜻에 따라 국익과 무관한 프랑스 스페인 전쟁에 참여하여 프랑스 내 영국의 최후의 보루인 칼레를 잃는 등 한낱 기우가 아닌 엄연한 현실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 전체의 명운이 달린 후계 문제로 헨리 8세의 고심이 깊어지던 상황에서 그는 어느덧 한 특별한 여인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으니 그녀는 바로 프랑스에서 갓 귀국한 캐서린의 시녀 앤 불린이었습니다. 상인 집안 출신의 출세한 외교관 토마스 불린과 대표적 명문가인 하워드가의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태어난 앤 불린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프랑스 궁정에서 자라며 외교관인 부친의 영향 탓인지 7살에 이미 5개 국어에 능통했고 이후 성인이 된 뒤에는 헨리 8세의 여동생으로서 프랑스의 왕비로 온 메리 튜더와 후임 왕비인 클로드의 시녀로 발탁되어 통역을 도맡기도 했는데요. 이후 결혼을 위해 잉글랜드로 귀국하여 프랑스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왕비 캐서린의 시녀가 된 앤은 평범한 자신보다 훨씬 높은 가문인 노썸벌랜드가의 헨리 퍼시와 연애 끝에 약혼하려 했으나 당시 귀족들의 결혼에는 왕의 허락이 필요했던 만큼 헨리 8세와 울지는 서로 지위가 맞지 않는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 결혼은 무산되었으니 이 사건으로 울지에게 앙심을 품게 된 앤과 헨리 퍼시는 훗날 그에게 자신들이 느낀 고통을 몇 배로 되갚아주게 됩니다.
한편 당시 유행의 최첨단이었던 프랑스에서의 오랜 궁정 생활로 그들의 고급스러운 문화를 익힌 앤은 뛰어난 춤 실력과 풍부한 교양, 세련된 화술을 바탕으로 남다른 매력을 풍기며 뭇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끝내 국왕 헨리 8세의 마음까지 얻게 되는데요. 재치 있는 입담과 지성으로 그를 단기간에 매혹시킨 앤은 앞서 카톨릭 교리를 옹호한 논설을 쓰는 등 나름 제야 신학자였던 헨리 8세와 신학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그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한편 헨리 8세는 이미 결혼 초기부터 숱한 여자들과 연문을 뿌리며 앤의 언니 메리 블린을 포함 많은 정부를 두었고 헨리 피츠로이라는 사생아를 낳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번에도 헨리 8세는 앤에게 자신의 정부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앤은 당장의 아들을 낳고도 버려진 자신의 언니 메리의 예를 보듯 왕으로부터 쉽게 사랑이 떠나가는 정부의 삶을 거부했고 대담하게도 왕에게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이상 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파격적 선언을 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헨리 8세는 자신을 향한 앤의 이러한 매몰찬 거절을 보며 나를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식의 클리셰 마냥 자신을 애태우는 그녀에게 더욱 끌리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더욱 집요하게 유혹하고 집착하며 서로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한편 이 시점에서 둘은 서로 각각의 다른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헨리 8세의 경우 매력적인 앤을 얻는 동시에 그녀를 통해 아들을 낳아 자신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왕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왕비가 되려는 야심을 품게 된 것인데요. 더군다나 헨리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캐서린의 초야 여부와 별도로 형수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껏 자신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은 것은 형수와의 결혼에 대한 죄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오랜 유산 및 사산으로 캐서린의 몸이 상한 데다 이미 자신보다 6살 연상의 그녀가 더 이상의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매우 적었던 만큼 캐서린은 이제 그에게 있어 한때 사랑했던 여인에서 한낱 눈엣 가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이든 왕비와 헤어지고 젊고 매력적인 앤과 결혼하여 적자를 낳겠다는 최종 결심에 다다른 헨리 8세는 앤에게 그녀의 바램을 어떻게든 이루어내어 그녀를 쟁취할 것을 선언한 뒤 거센 폭풍과 함께 수많은 희생자를 속출시킬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왕비 캐서린과의 갈등 속 자신을 유혹하고 애태우는 엠블린과의 결혼을 결심한 헨리 8세. 그러나 그가 이러한 파격적 결심을 한 데에는 이것이 단순 그의 욕구 충족과 후계 문제만이 아닌 당시 영국 사회에 산재된 수많은 문제에 대한 비장의 타개책이었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저항을 불러오게 되었으니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헨리 8세와 엠블린 그리고 캐서린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왕비와 이별하겠다는 국왕의 폭탄 선언은 궁정의 파국을 불러왔고 충격을 받은 캐서린 왕비를 비롯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한 속에 헨리 8세는 당시 카톨릭 교리상 이혼이 불가능했던 만큼 애초에 혼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혼인 무효 방식을 취하했고 이것을 승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혼인을 무효화시켜줄 것을 청원하게 됩니다. 헨리 8세가 주장한 혼인 무효의 근거는 캐서린이 예전 형 아서와의 결혼 생활 동안 이미 순결을 잃었고 자신은 그런 형수와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의 의거 자신이 형수인 캐서린과 결혼한 것은 비성경적 결혼이었고 그렇기에 예전 율리오 2세가 취한 관면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황 클레멘스 7세는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으니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보았듯 클레멘스 7세는 코냑 동맹전쟁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로부터 본거지 로마까지 철저히 약탈당하는 대패를 맛보았고 자신은 황제의 소나기에 들어가 사실상의 포로가 된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헨리 8세의 왕비 캐서린이 본래 스페인의 공주로서 그녀의 언니 후아나의 아들이 바로 카를 5세 즉 캐서린은 카를 5세의 이모였으니 황제의 포로가 되어 그의 눈치를 살피던 교황은 감히 황제의 이모의 혼인 무효를 허용하여 그의 심기를 건드리고 분노를 살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일 뿐 명목상으론 전임 교황 율리오 2세가 적정 절차를 거쳐서 헨리8세와 캐서린의 결혼을 허용했던 만큼 이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설사 헨리8세가 형수와 결혼한 것임을 인정한다 한들 헨리8세가 내세운 레위기 20장 21절에 반대되는 신명기 25장 5절의 내용은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는데요. 헨리8세는 1527년 교황청에 파견한 첫 번째 특사를 시작으로 이듬해 연이어 특사를 파견 교황을 아련케 했으나 교황의 입장이 절대로 달라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비슷한 대답만 듣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치열한 소송전으로 발전되었고, 절대로 혼인 무효를 받아들일 수 없던 왕비 캐서린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성경에 대고 자신이 결혼 당시 처녀였다는 것을 맹세하는 한편 따로 교황에게 탄원을 올려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했고, 이미 전남편 아서와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율리오 2세로부터 혼인 무효 승인을 받았던 만큼 자신과 국왕의 결혼이 적법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캐서린과의 결혼 당시 헨리8세 역시 당시로서는 분명 자신의 의지대로 캐서린과 결혼했고, 그녀와 첫날 밤을 치른 뒤 캐서린은 처녀였다고 말하며 자랑하곤 했으니 이것이 20년 뒤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교황청이 사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헨리8세의 합법적 혼인 무효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내부적으로도 왕비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했던 그는 완강히 거부하는 캐서린과 기나긴 치열한 혼인 무효 공방을 벌이게 되었으니 그 기간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랫동안 서로를 아껴온 헨리8세와 캐서린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이미 사실상 모든 것을 체념한 캐서린은 자신의 비참하고 씁쓸한 결말을 예감하게 됩니다. 한편 이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 문제는 그동안 헨리8세를 보좌해온 수많은 인재들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10년 넘게 잉글랜드의 재상직을 맡으며 다방면에서 훌륭히 국정을 수행해온 토마스 울지는 국왕의 혼인 무효 문제를 놓고 왕과 교황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등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국왕으로부터 실망과 분노를 사게 되었고, 헨리8세는 결국 울지에게 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어 요크 대주교의 직함만을 남긴 채 그를 모든 공직에서 해임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울지는 국왕의 은총을 완전히 잃고 쓸쓸히 임지인 요크로 향했으나, 그 사이 엠블린과의 결혼이 울지의 방해로 무산된 이래 그에 대한 앙심을 품어온 노썸벌랜드 백작 헨리 퍼시는 권력남용과 부정축제 등 반역죄를 이유로 울지를 고발했고, 결국 그는 재판을 받기 위해 런던으로 재소환되는데요. 국왕이 무언가를 결심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울지는 곧 다가올 비참한 죽음만은 피하고 싶었던 건지 런던으로 압송되던 중 향년 58세의 나이로 병사하게 됩니다. 한편 울지가 오랫동안 역임한 왕국 재상의 자리는 막강한 권력으로 인해 늘 비리 위험이 있던 만큼 보통 가족이 없는 성직자가 임명되곤 했는데, 헨리8세는 이 당시 파격적으로 가족까지 있는 데다 일반 신도로서는 최초로 국왕의 비서와 하원 의장을 지낸 토마스 모어를 임명했으니 이것은 그만큼 그가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헨리8세가 모어를 기용한 데에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 재상이 된 모어는 주변을 갸우뚱하게 만들 모순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종교적 자유를 주창했던 그가 재상이 된 이후로는 수많은 종교 재판을 열어 신교도들을 자비 없이 처형하는 이단 신문관이 돼버린 것인데요. 본래 교황으로부터 신앙의 옹호자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루터주의와 칼뱅주의를 이단으로 배격했던 헨리8세는 역시 독실한 카톨릭인 모어를 통해 대륙 신학의 영향을 받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 교수 40명을 체포하여 신문했고, 이 중 6명을 화형시키게 됩니다. 모어는 재상이 된 이래 왕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스로 개신교를 명백한 이단으로 규정했고, 그들을 교회와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질병으로 보았던 만큼 유토피아의 저자로서 다소 의아함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모순적 행위는 분명 그의 의지대로 행해진 일이었는데요.
한편 국왕과 캐서린의 이혼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어차피 로마의 약탈 이후 교황의 위신이 곤두박질 친 데다 자신을 방해하는 교황의 권위에 대해 헨리가 반감을 품기 시작하는 속에 그는 어느덧 그의 뜻을 쟁취하고자 교황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교회를 세울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교도에 대한 자비 없는 처형에서 보았듯 흔들림 없는 독실한 카톨릭이었던 모어는 교황권을 부정하려는 왕에 반대하며 그의 혼인 무효 문제를 둘러싸고 왕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스스로 재상의 직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파면당한 울지와 달리 모어의 경우 스스로 사임한 것임에도, 달리 보면 단순 무능을 이유로 쫓겨난 울지와 달리 모어는 국왕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여 물러난 것이었으니,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이들은 누구라도 반역죄로 제거해버리는 국왕의 성품을 잘 알듯 인문주의자 토마스 모어는 머지않은 자신의 최후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이 숭배하던 교황을 배격하고 신복 울지와 모어를 내쫓을 만큼 이혼 및 재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헨리 8세는 이제 교황 및 캐서린과의 7년의 공방을 청산할 종교개혁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그를 보좌해온 뛰어난 두 명의 토마스를 내친 헨리 8세. 그러나 그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한 그들과 달리 이제부터 그의 모든 바램을 이루어줄 또 한 명의 토마스가 등판을 앞두고 있었으니, 과연 그는 누구이며 교황과의 관계 청산과 새로운 교회의 설립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한 헨리 8세는 과연 그의 위험한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울지와 모어 등 재상직이 연이어 교체되는 혼란스러운 와중에 왕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엠블리는 재상마냥 강요 임명 등 정치적 문제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그녀의 힘을 등에 업은 신교 성향의 인물들이 세력을 불려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잉글랜드의 전통 카톨릭 세력들은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고 스페인 왕가의 혈통인 캐서린을 진정한 왕비로 여긴 반면, 개신교 신학자들은 당연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있어 결혼은 교회에서 주관하는 성례와 상관없다는 것이 통설이었던 만큼 국왕에게 혼인 무효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준 것이었는데요. 엠블린의 경우 역시 신교도는 아니었으나 캐서린을 지지하는 카톨릭 세력에 대한 반동으로 개신교 성향의 젠트리들에게 정치적 호의를 보이면서 그들의 지지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532년 30년간 영국교회 최고 성직자인 캔터베리 대주교직을 역임해온 윌리엄 워햄이 사망하면서 앤의 강력한 추천하 공석이 된 대주교직에 불린가의 개인 예배당 사제였던 토마스 크랜머를 앉혔으니, 일찍이 루터로부터 영향을 받아 교황과의 단절 및 종교개혁을 주장해온 그는 향후 20년간 대주교직을 지키면서 영국교회의 신교 성향이 뿌려지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토마스 모어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재상직에는 울지의 측근으로서 그동안 뛰어난 능력을 선보인 한 인물이 임명되었으니, 그가 바로 헨리 8세의 전반기를 이끈 울지에 이어 왕의 치세 후반기를 장식하며 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토마스 크로멜이었습니다. 푸주안의 아들이었던 울지처럼 대장장이의 아들로 비천한 출신이었던 크로멜은 정규교육을 받지는 않았으나 일찍이 유럽으로 건너가 용병 및 상인 생활을 하며 정치와 무역에 대한 견문을 넓혔고, 30대쯤 잉글랜드로 귀국해 상인이자 법률가로서 경력을 쌓은 뒤 하원의 의원직을 얻으며 정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후 개신교 성향을 내비치는 속에 왕의 재혼을 지지하며 한사코 왕의 뜻을 반대한 전임재상 모어와 달리 여러 면에서 국왕 및 엠블린과 생각을 같이 했고, 앤의 열렬한 지지 속 결국 모어를 대신해 왕국 재상직에 올라 정치가는 아무도 모르게 왕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의 신조답게 스스로 모든 문제에 있어 해결사를 자처하며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를 비롯해서 헨리 8세 치하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의 전 과정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데에는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 문제 및 개혁 성향의 신교 신학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앤의 존재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개혁이 일어난 배경에 비단 왕의 개인적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 이미 대륙에서 카톨릭의 위선과 부패를 비판하며 거대한 종교개혁의 물결이 일어난 것처럼 잉글랜드에서 역시 교황청의 과도한 간섭과 수도
수도원의 부패에 이미 심한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에라스무스 모우와 인연을 맺은 신학자 존 콜레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잉글랜드 교회의 세속성과 부패 문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선왕 헨리 7세치와 해상무역을 장려하면서 중산계급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고, 이들은 정통주의를 배격하고 개인성을 중시하는 루터파의 신앙에 호의적 시선을 보냈는데요. 특히 영국의 이전 역사를 보더라도 플랜테저넷 왕조의 시조인 헨리 2세를 비롯해서 파문당한 존과 그의 아들 헨리 3세, 손자 에드워드 1세는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을 놓고 교황과 수차례 다투었으며, 교황청이 로마와 아비뇽으로 갈라진 교회의 대분열 시기에는 대립교황들 사이에서 수없이 간을 본 탓에 그다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14세기에 등장한 영국 종교개혁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존 위클리프는 마틴 루터보다 200년 앞서 최초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속에 교황의 수익권 등 교회 제도에 대한 비판, 성경 중심의 신앙을 주장하면서 후대의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헨리 8세의 경우 그의 신앙심과 별도로 즉위 초기부터 영국교회에 대한 통제를 간절히 원했고, 추기경 울지를 교황의 대리인으로 삼아 내부를 통제하고자 그를 교황청에 사절로 인정해달라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하면서 앙심을 품게 되었는데요. 반면 그의 라이벌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카를 5세의 로마의 약탈 이전 교황군을 격파하여 얻어낸 볼로냐 화약을 통해 프랑스 교회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보며 배아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배격하는 루터파의 해당 지역 군주가 해당 교회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는 주장은 그가 교황 대신에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를 자처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그가 추진한 종교개혁은 교리나 신앙을 바꾸는 것이 아닌 교회 조직의 수장을 교황에서 왕으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했으니, 당시 성직자들의 입장에서 평신도인 왕은 이론상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교회 조직 및 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왕에게 이견이 있을 경우 성직자들은 교황에게 상소할 수 있었는데, 헨리 8세는 이제 스스로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 성직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획득하고 내부 교회에 대한 처분을 교황청 등 다른 조직에 상소하는 것을 반역으로 규정할 것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배경에서 그와 모든 생각을 같이 하는 충복 토마스 크로멜을 최측근이자 국가의 2인자로서 두게 된 헨리 8세는 후계자 양산을 위한 엠블린과의 재혼과 추락한 권위 속 유명무실해진 교황을 배제하고 막강한 자국교회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대결단을 내려 크로멜을 통해 의회에서의 만장일치로 이것을 위한 법을 제정 및 통과시켰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영국 국교회 즉 성공의 시작을 알린 왕위 지상령으로서 잉글랜드 교회의 우두머리가 교황이 아닌 군주임을 선포한 수장령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과 그에 걸맞는 능력을 겸비한 토마스 크로멜을 등용하여 그토록 원했던 종교개혁을 일으킨 헨리 8세. 그러나 교회의 면벌부 판매로 촉발된 대륙의 종교개혁과 달리 모두가 아는 왕 개인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영국의 종교개혁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편 이 모든 일이 치루어지는 과정에 한복판에 서 있던 두 명의 여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앤블린, 온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두 여인의 여정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이 모든 희생을 치르며 재혼을 추진한 헨리 8세는 앤으로부터 과연 그가 그토록 원했던 후계자를 얻을 수 있을까요? 패기와 광기의 나날 속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아간 제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